허재환 이사님 모시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 기억에 2008년도 금융위기 네. 이후에 뉴 노멀 시대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지금 달아주신 제목이 올드 노멀의 귀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이 제목 자체로 봤었을 때 전체적인 좀 느낌이 오긴 하는데 간략하게 이 제목을 다시 배경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상과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저희가 금융시장에 있으면은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올해는 평균이 바뀌는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그 평균이 올드 노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자료의 제목은 좀 써봤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올드 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런 사례들은 없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드 노멀이라고 하면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으로의 귀환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지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80년대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전 시대로 좀 가고 다시 그때의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뉴 노멀 이렇게 네. 했을 때는 약간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드 노멀 그러면 뭔가 이전에 노멀한 거니까 저성장보다는 조금 고성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물론 그 70년대, 80년대 이전하고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인구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늘어나던 시기가 있었고, 저희는 지금 이제 되게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가 또 높다라는 게 단순히 막 비용이 높아지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비용보다도 더 생산성을 늘리려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률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성장일까. 그러니까 이 물가도 좀 높지만 성장률도 좀 같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생각을 해서 약간 더 올드 노멀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렇게 성장률까지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도 쉽게 많이는 안 꺾인다.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네. 바라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생각만큼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네. 게 내포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2%가 피크였고 보통 한 1% 초중반대에서 평균을 좀 그렸는데 앞으로는 떨어져 봐야 한 3% 정도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 2%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점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왜 올드 노멀에 대한 의미를 계속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뉴 노멀 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뭐 약간 다 이제 낮은 상태였던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괜찮았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뉴 노멀에 상반되는 이 올드 노멀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물가는 높은 수준 유지할 거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에 따라서 성장도 조금은 뭐 생각보다 안 낮을 수 있다 뭐 이것도 오케이. 근데 이제 또 고금리 환경 뭐 이러면 네. 사실 이게 그 이렇게 주식시장에 크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생각보다 낮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성장률이 낮게 되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거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물가는 높은데 성장만 낮게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제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혹시 안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 거냐, 특히 이제 기업들이 더 많은 고민들을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많은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이제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 예전에는 투자를 하지만 뭐 빅테크 일부 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또 생산성도 일부 기업이 대부분 다 향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더 그런 그 생산성이나 투자가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확산이 되는 뭐 이제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뭐 경기 사이클의 어떤 주기나 변동성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벌러타일해지는,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한 1, 2년 좋았다가 또 1, 2년 나쁘고 또 1, 2년 좋았다가 1, 2년 나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바닥을 좀 높여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져오신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 네. 약간 그 제가 목차 위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장에 대해서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낮게 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이사님 보시기에 네. 뭐 성장의 수도 중요하지만 항상 시장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거 보면은 이른바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냐 네. 상고하저냐, 네. 사실 좀 너무 이렇게 해묵은 표현이긴 네. 합니다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의 경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국면으로 보시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데요. 상고하저 네. 경기 흐름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뭐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자료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은 어쨌든 가계가 그래도 돈을 갖고 있고 저축을 네. 갖고 있고 고용도 안 나쁘고 해서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나쁘지만 어쨌든 버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생각들이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제가 좀 데이터를 찾아보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가계가 지금 누적적으로 갖고 있는 저축의 규모가 한 1.4조 달러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줄고 있지만 어쨌든 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는 좀 힘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소진되는 데까지 걸리려면 그러니까 지금 정도로 완만하게 줄어들면 거의 1년 반 걸리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조금 더 가파르게 준다고 치면 뭐 내년 한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미국 소비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축률이 떨어지잖아요.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면 사실은 소비도 줄이면서 저축을 안 줄일 텐데, 이게 어쨌든 고용이 되고 뭔가 그 소득이 되니까 이제 저축률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위축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어쨌든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그 약간 기저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때문에 생겼던 물가는 많이 이제 제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가가 많이 떨어질 텐데, 근데 약간 이번 미국의 물가 상승에서 저희가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약간 고령화 때문에 생긴 인플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5세 이상, 그러니까 약간 고령층들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확 늘고는 이게 안 줄어들고 있는 거에 네. 저희가 좀 주목을 했고요. 결국 이거는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어쨌든 나이도 많긴 하지만 웬만큼 해서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다 해버렸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0세 전후로 조금 더 일을 1, 2년 더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19 이후에 다 이게 은퇴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확 늘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위에 그림 보시듯이 미국의 영주권 그 취득자 수 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물론 올해 데이터는 안 나오고 이제 작년 데이터까지밖에 없습니다만은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인플레의 구조적인 어떤 그 인력 부족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2%씩 이렇게까지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이 어쨌든 소비가 제일 중요한데 소비는 버틴다 치고,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들이 쉽게 확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버티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씩 이제 소비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입니다. 네. 저는 이게 조금 와일드 카드인 것 같아요. 요거가 잘 되면 사실 이제 아무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도 뭐 이게 다툼이 있다고 하도 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나 이 아시아 쪽, 특히 이머징 쪽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1, 2분기 정도의 내년 상반기의 수요는 어느 정도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경기가 둔화가 돼도 이 둔화가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힘들이 미국도 좀 있고 중국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중국의 그 도시화가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노령화는 다들 아실 거잖아요.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그 부양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높게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가구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결혼하고 막 도시로 막 모여들게 되면 가구가 늘어날 텐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소는 아니지만 이제 증가 속도가 확 줄어드는데 보통 중국이 최근에 그 신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뭐 한 3,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1, 2% 정도 생산성 증가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연간으로 봤을 때 중국이 5% 성장하기가 되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 조금 제로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수요가 좀 좋아지고 라고 하지만 그게 쭉 연간으로 이어져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상반기 때 좀 좋아졌다가 하반기 때 다시 중국에서 성장이 조금 멈추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상고하저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내년도를 보면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상고하저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하반기의 경기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냥 꾸역꾸역 버티다가 하반기에 툭 내려간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지금 안 좋았던 게 상반기엔 좀 회복이 됐다가 하반기에 좀 가라앉는다는 건지 조금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상반기에 조금 회복되다가 지금보다는 상반기가.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이제 좀 둔화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관건은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가 그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공급망 때문에 생긴 그 공산품 쪽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네. 또 구매력이 네. 조금 그 생기는 부분들 네. 때문에 소비가 어쨌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올 겨울 좀 지나면 그래도 약간 에너지 위기에서 좀 벗어나니까 네. 거기서 좀 잠시나마 좀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찾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미국에서 이제 은퇴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네. 하는데 은퇴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귀를 안 하고 네. 예를 들어 노인 빈곤 뭐 이런 거 있으면 복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복귀를 안 하는 거 보니까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도 늘었고 그다음 뭐 부의 효과라든가 뭐 주가가 올랐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차익을 실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안 하고 거기에다 이민도 안 오고 하니까 내년도 계속해서 고용에 상당히 높은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는 거죠. 근데 65세 이상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버틴다라기보다도 이제 그래도 이제 그 65세 이상의 그 약간 고령층들이 오랫동안 연금을 부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 20, 30년 동안 약간의 경기 침체 때마다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은퇴 자산의 그 손실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난 20, 3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자산의 부의 효과가 네. 적어도 당장 이렇게 노동소득이 없거나 뭐 줄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벌었지 않았을까라고 네.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국 상황은 미국보다 실질적인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뭐 변동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금리 취약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저희가 이제 은퇴 시스템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이 확실히 미국보다는 좀 역사도 짧고 연금으로 커버되는 소득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뒤에 좀 뭐 자료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그 노동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을 했는데 한국은 이미 많이 회복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리오프닝이나 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영향에서 좀 벗어난 것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들 오고 있고 네. 특히 지난 3, 4년만 보면은 되게 그 노인 일자리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희는 확실히 은퇴를 잘 안 하고 끝까지 허리 아픈 데도 열심히 나와서 일하고 다리 아픈 데도 나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있는 거에 보여서 이게 미국과 유럽하고 이제 아시아나 이쪽처럼 은퇴 시스템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이 좀 다른 국가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의 부담도 저희가 좀 크죠. 중국하고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좀 큰 편이고 미국이나 유럽은 실제로 가격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래도 공급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인구에 비해서 주택 건설이나 투자는 많이는 안 늘었기 때문에 막 버블이나 이런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 거기서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은 물가가 떨어지지만 되게 높은 수준에서 딱 이렇게 유지가 될 건데 저희는 아마 내년에는 그래도 3%대 미만으로 물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많은 나라들이 다 물가가 같이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는 미국보다도 유럽은 더 물가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미국의 물가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3, 4%대인데 이제 한국이나 좀 다른 나라들은 막 2%대 이렇게 떨어지는 나라들도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수요 위축이 네,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이렇게 일부 보시는 국가들 건가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들은 그런 리스크들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나타난 중국의 모습, 부동산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부양책을 써도 물론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네. 어려운 국면이 이제 내년도에 한국에 본격화된다. 한국도 조금 그러니까 이 소비라는 게 보면은 마이너스로는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IMF 외환 위기 때나 카드 위기 때 아니면은 소비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부채라는 부담이 계속 있고 어떤 노령화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은 이제 못 느는 거죠. 근데 막 1%대가 아니라 뭐 QOQ 기준으로 보면 한 0한 성장률 기준으로는 한 0.4, 0.4 요 정도로 되게 더디게 주로 이제 막 경기에 가 좋을 때 좋아지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아닌 약간 필수 소비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게 좀 더딘 소비, 좀 굉장히 좀 낮은 소비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들은 눈에 확 띄는 게 미국의 변동금리 비중과 한국과 다른 나라의 변동금리 비중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네. 미국은 변동금리 기준이 이게 맞습니까? 0.1%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은 이제 30년 고정금리가 대출 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30년 고정금리로 하면은 그러니까 30년짜리 변동금리로 하면은 미국이 거의 이제 그 고정금리가 이제 90%, 95% 정도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진짜 완전히 그 만기 관계 없이 이제 변동금리로만 봤을 때 한 1%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거의 절반, 생각보다는 또 오히려 낮습니다. 절반밖에 변동금리 아니네요. 근데 미국과 비교하면 말도 없이 높지만 높은 건데. 이게 이제 주담대만 해서 그런 걸 거고 아마 네, 맞습니다. 전체 대출로 하면 변동 비중이 한 70%, 80%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경우에는. 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아까 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고하저라고 그래도 상반기에는 조금 경기가 괜찮아졌다가 하반기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국 경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이미 수출이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또 코로나 정상화 이후에 조금 민간 소비가 회복될 만하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금 심화되다 보니까 과연 소비 여력이 있을까? 그러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글로벌이 조금 좋아질 때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국내 썼고. 요인들은 못 받고 네. 하반기에 가서는 오히려 글로벌이 다시 안 좋아지면 내년 내내 뭐 상반기 하반기 계속 경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요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수출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좀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사실 조금 힘들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출이 10월 달에 5.3%였나요? YY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났고 예. 지금 뭐 워낙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바닥을 논하기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쪽 지금 자료에서는 준비를 못하는데 수출 물량하고 이제 단가를 저희가 좀 빼서 구분해서 보면은 네네. 단가 하락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물량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인플레가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과 저는 수출 단가나 뭐 이제 국제 교역 양이 조금 둔화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내년에 뭐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완화라든가 미국에서 어쨌든 그 물가가 좀 떨어져서 그 이제 실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 생겨나면은 물량 자체는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왜냐하면 미국이 아주 딥한 리세션이 아니라고 하면은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좀 바닥을 그래도 좀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저희 한국 수출의 바닥이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막 한 30%씩 이렇게 YOY로 갔지 웬만해서는 한 20%대 내에서 이렇게 좀 바닥을 찾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정도 속도로 떨어지면은 아주 빠르면은 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한 1분기 정도에는 수출이 이제 바닥 국면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수출 물가에 비해서 수입 물가가 드디어 좀 빨리 떨어지고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이번 달에 저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뭐 수입 물가 쪽에서 봤을 때는 그쪽에서 조금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게 교육 조건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분기 저희 수출 보면은 이제 저희 GDP 보면 순수출에서 마이너스가 확 나버렸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교육 조건하고는 조금 다르지 그건 물량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교육 조건이 유가가 막 다시 100불 가고 120불 가지 않고 8, 90불대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쨌든 좀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뭐 좀 그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수익성도 그렇고 좀 무역 수지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 좀 최악은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출 쪽은 약간 좀 그래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가지지 않을까 싶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내수인 거죠. 내수가 아무래도 저희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기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자료가 이제 약간 내년도 연간 전망이 미리 보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혹시 지금 대충 예. 예상이 나오셨나요? 저희 국내는 한 1.5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한 1%대 초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한 4.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이 한 2% 중반? 2.6 아니면 2.7 되죠? 예.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네. 근데 약간 올해 그 한국 경제는 약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낫다는 느낌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글로벌은 상고하자 네. 느낌이고 국내는 이제 약간 상저하고 느낌. 중국이 관건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네. 올해 성장률이 4%가 안 될 거잖아요. 네. 네네. 아무리 잘 나와봐야. 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뭐 못 나와도 한 4% 정도 가주면은 거기서 이제 약간 사이클의 차이가 네. 내년부터는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내년도 성장률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뭐 놀고 있을 그럼요. 수는 없으니까 자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다들 요즘에 그래서 주식보다 채권 쪽을 조금 먼저 더 좋게 보시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사님도 비슷한 견해이신가요? 좀 그게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네네. 좀 재밌었던 게, 올해가 어쨌든 되게 독특한 독특하게 해라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모두 이렇게 20%씩 빠진 해는 진짜 100년, 120년만 해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를 보고 내년 앞으로 이제 세상 끝났다라고 볼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식 채권이 급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에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극복이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1, 2차 석유 파동 때는 되게 좀 쉽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인플레가 빨리 꺼지고 침체가 안 갔었던 90년대 초중반 때에는 굉장히 좀 많이 주식 채권 모두 같이 반등하는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그 국면마다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네. 주택 가격이 나쁘면 주식 채권 모두 나쁠 때 주택마저도 나쁘면은 돈이 거기 잠기면서 사실은 위험 자산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조금 시기가 많이 뒤로 밀리는 것 같고 어쨌든 먼저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때 보면은 늘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깊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어쨌든 채권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식이 그 이후에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아서 좀 내년에도 저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할 것 같은데 저희 국내 자산만 보면 이 부동산이 안 좋으면 돈이 잘 못 이렇게 흐를 것 같다라는 네네. 느낌 때문에 그래도 위험 자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 쪽에서 조금 더 먼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선님 여기 나오는 이 국채 수익률은 채권의 투자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절대금리? 토탈 수익률. 투자 수익률 투자 같아요. 수익률 토탈, 같은 거죠. 토탈 리턴입니다. 그 앞서 우리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의 그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서 금융 비용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한국의 내년도 소비도 죽여버리는 그런 효과로 작용을 할까요? 그쪽에 레버리지를 많이 썼으니 이자 비용이 많을 테니. 아무래도 이제 20, 30대가 좀 그 자료에서도 말씀 보여드렸습니다만 좀 부채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네. 그쪽이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소비 여력은 사실 30, 40대나 40, 50대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네. 이제 그들은 대부분 이제 교육비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떤 소비의 활력으로 보면은 전 20, 30대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좀 부동산에 좀 갇혀 있으면은 소비가 잘 못 는다. 감소하진 않아도 못 는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계속 한국의 내수와 한국의 내수를 어쨌든 좀 그 차갑게 만드는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자산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주식보다는 좀 채권이 먼저 반등을 조금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또 아주 나쁘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주도주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볼까요? 미국하고 국내하고 주도주의 좀 반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도주의 변화를 동반해서 나타날 걸로 지금 보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동안의 흐름하고 좀 반복되는 건지. 그러니까 좀 요즘 그러니까 이번 특히 이제 10월, 11월 주식시장 반등에 있어서 좀 특징이 미국 주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힘을 거의 못 쓰고 있더라고요. 다우존스만 좋죠,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한 18% 빠졌고 뭐 메타도 14% 그렇게 PR이 뭐 8배밖에 안 되는데 더 빠져 있고 그다음에 뭐 알파벳이나 뭐 테슬라나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보통 이제 인플레 기대가 뭐 그 긴축의 어떤 속도 조절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성장주 쪽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쪽에서 반등은 사실 그냥 미미하고 뭐 에너지 네. 뭐 그다음에 석유나 원유 가스 업체들의 주가 뭐 계속 고공행진하고 이제 뭐 뱅킹 조금 좋고 뭐 그 중국 차이나 그 제로 코로나 완화한다고 해서 이제 중국 관련한 업체들 좋고 신재생에너지 조금 좋고 그다음에 차라리 그냥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아주 그냥 전형적인 올드한 섹터들만 주가가 오히려 좋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지난 7%라고는 이제 반등의 어떤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주도주가 큰 그림에서 얘네들이 뭐 완전히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교체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엄청 떨어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엑슨모빌이나 원유 가스에 투자하는 ETF들의 가격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주도주 교체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들이 힘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보면은 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만 수면 아래로 내려가거나 뭐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휴전 정도의 어떤 그 기후만 보여도 유럽 시장 되게 좀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제 기존의 정책들을 막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의 물가 전망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거의 2%대 후반 내지 3%대 물가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10년 국채 금리를 뭐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내에서 유지하기는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을 정책을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 보여서 네. 이거를 이렇게 늘릴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국채에서 돈들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이제 그 주식 쪽으로 조금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오히려 올해 굉장히 좀 힘들었던 유럽이나 일본 증시가 좀 괜찮아질 수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국 S&P 500보다는 일본이나 유럽 증시가 좀 반등의 폭이 큰 걸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약간 지금 올해 하반기에 시장의 흐름에서도 보면은 주도주도 바뀌고 시장 내에서도 미국에서 약간 넌 US 쪽으로 방향이 약간 좀 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해외 투자가 좋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원화 환율이 굉장히 큰 네. 폭으로 약 10%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최근 뭐 오늘 뭐 다시 약세이긴 합니다만 뭐 옛날 같았으면 환 걱정 없이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떨어진 상황에서는 미국 투자가 실제적으로 투자 결과는 좋다고 해도 환율 쪽에서는 얼마나 위험에 노출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넌 US가 좋다고 해서 해외 투자를 막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내년에는 그래도 국내도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하셨던 와일드 카드인데 그거가 되면 유럽 좋고 저희도 사실은 뭐 한국도 수출의 바닥을 빨리 좀 당겨주면서 코스피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만회하는 흐름이 내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뭐 내년은 오히려 이제 미국의 힘은 조금 빠지고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좀 약했던 일부 시장들 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일본,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올해 동남아 시장 엄청 좋았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도. 근데 그쪽보다는 약간 동북아 이쪽이 조금 더 그래도 시장이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쪽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잡히는 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해주셨는데 뭐 계속되지는 않을 거니까 네. 내년도 어느 시점에 된다고 하면 뭐 좀 기대는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마지막 부분에 와 가니까
전체적인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기 전에 리스크 요인으로 사실 뭐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시장이 살짝 좀 다시 조정을 받는 이유가 그 연준에서 이 금리 최저금리 수준에 있어서 7%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약간 PPT 자료가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실 때 미국 금리 수준을 좀 어느 정도 보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우리 예상보다 미국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 상당히 조금 이렇게 수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리스크 팩터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연준 보면서 그냥 자꾸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세네. 또 한 2달 지났다 또 더 세네.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좀 헛발짓을 좀 저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의 물가가 적어도 5, 6%대라고 하면, 뭐, 금리도 사실은 최종금리가 그 정도는 가주는 게 사실은 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더 이상 인상 못하고, 뭐, 조금 낮게 보시는 분들은 4.75 아니면은 뭐 5에서 5.25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날 걸로 보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구조적인 이런 물가 상승 압력들을 감안해서 미국의 물가가 예전처럼 1%대에서 2%대가 평균이 아니라 3, 4%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5%대가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뭐 7%는 조금 과한 것 같고, 네. 뭐 한 5.25에서 5.5%도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예를 들어서 쭉 떨어지다가 한 4%대를 살짝 깨고 내려갔다 또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올리면은 그러니까 5에서 5.25에서 멈췄다 치더라도 또 올라가면은 또 올리면 이제 갑자기 5% 후반대가 보이고 5% 후반대라는 건 이제 6%라는 느낌을 확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 지금의 어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잘 안 꺾이는 거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긴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결국 한 1년에서 1년 반 있다가 확 그 효과가 가게든 뭐 기업이 확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미국의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후반 되면은 이제 그 부담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그때는 이제 사실 좀 많이 망가질 거고, 그때는 금리 못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리스크 팩터고,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좀 결론은 좀 들어봐야 되니까 뭐 연간 전망 아직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 제언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내년도 시장이 나쁘다고 보진 않고요. 바닥은 찍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위가 뭐 3천이나 이렇게까지 확 늘어놓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뭐 제가 이제 자료에서는 한 2,700 해놨는데 사실 실제 계산으로는 한 2,800에서 2,850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한 2,700이라고 이제 상단을 이제 적어놨는데, 그때까지는 좀 회복이 되는 흐름을 보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좋게 얘기하면 박스권이죠. 이렇게 올라갔다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그런 흐름이 올해 내내는 좀 쭉 2달 빠지고 한 달 살짝 오르고 2달 빠지고 이렇게 살짝 오르는 흐름이었다고 하면, 내년은 그래도 한 15% 20%씩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흐름이 1년에 한 2번 두세 차례 정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위가 열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전략이 중요한데, 이런 상대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예전에 되게 저희가 흥분했던 성장주보다는 굉장히 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충분히 또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약간 올드한 가치 스타일의 어떤 주식들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은 성장보다는 어쨌든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보라고 해서 다 뭐 총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그리고 반도체도 저는 안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 중요하게 될 거고, 뭐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상대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더 말씀 들어보고 싶긴 한데 또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이셨고요.